9월 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날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미 중앙은행이 언제든 추가 부양책을 꺼내들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69% 올랐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51%, 나스닥 지수는 0.6% 상승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추가 양적 완화 시사 발언에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은 0.2% 하락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전거래일 대비 0.96%, 1% 상승해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추가 부양책을 시사한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1달러 85센트 상승한 배럴당 96달러 4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이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국채 매입을 배제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추가 부양책 강도와 시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이 배드뱅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금융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의 부실 자산을 현금 및 스페인 국채로 맞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배드뱅크는 앞으로 10년에서 15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9월 3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하면서 월봉 기준으로 보면 3개월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언제든 추가 부양책을 꺼내들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는데요. 버냉키 의장은 QE3와 관련해서 시장 예상만큼의 언급을 내놨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FOMC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오늘은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보도록 하고 그리고 9월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는 버냉키 호재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양적 완화, 정당성을 강조했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시 또 9월 FOMC로 넘겨졌더라고요. 좀 이 발언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시장 부양 조치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 이 문구는 여전히 준용을 했습니다. 지난번 2010년 때 QE2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에 QE3에 대해서는 시사적인 내용 이런 부분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잭슨 연설에서 버냉키 의장은 이슈를 바꿨습니다. 지난번에 FOMC 의사록에서 나온 연준 의원들의 의견들은 미국의 경기가 최근 몇 달간 완만한 성장세나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버냉키 의장은 이 부분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실업률 수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업률이 현재 연준이 기대하는 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정상 목표치 대비 현재 8.3%의 실업률은 현재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2%의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9월 FOMC 미팅에서는 7일 날 발표되는 8월의 실업률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가 그 QE3의 복병이 될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이 실업률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9월 FOMC에서 구체적인 QE3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재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진 쪽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입장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아주 악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9월의 FOMC 미팅에서 양적 완화 카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요. 잭슨 미팅에서는 이런 경제 지표보다는 현재 연준이 실업률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7일 날 나올 미국의 실업률 수치는 7월 8.3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이 31일 날 잭슨 연설 때 현재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총재인 샌프란시스코 존 윌리엄스 총재가 실업률 수치가 높은 수준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데 연준이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 경우 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FOMC 회의는 7개의 연방위원과 5개의 연준 총재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총재들의 입을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클리블랜드 산드라 피날토 총재는 다소 양적 완화 카드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애틀란타의 데니스 로카트 총재와 오늘 샌프란시스코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실업률 수치만 놓고 봐도 양적 완화 카드에 찬성 입장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잭슨홀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보다는 실업률 수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FOMC 미팅에서는 버냉키 의중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가 관심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변수는 현재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의 내용입니다. 밋 롬니 후보는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드는데 아주 극렬히 반대하고 있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연준 의장을 갈아치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냉키 의장이 속내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는 7일 발표되는 미국 실업률이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특히 유럽의 주요 이슈들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주요 경제 지표들도 정리해 주시죠. 네, 잭슨홀이 이제 끝나고 나서는 바로 또 22의 드라기 총재 6일날 이번 주에 있는데요. 국채 매입 프로그램 가동 여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죠. 지난 8월 30일 국채 매입 시사 발언을 독일의 한 일간지와 가졌습니다. 분데스방크가 현재 강력히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결심을 굳힌 것으로 드라기 총재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분데스방크의 현재의 그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밖에도 그 6일에는 스페인의 라오이 총리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번 주에 회담이 있고요. 또한 6일에는 미국의 민주당 정당대회가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공식적으로 지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주 7일 날 발표될 8월의 미국의 실업률 수치, 7월 실업률은 8.3%였는데요. 이보다 소폭 내려가거나 현재 8.3%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7월의 비농업 취업자 수는 7월에 16만 3천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이보다는 조금 떨어진 12만 명에서 14만 명 수준을 현재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 주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사실 이번 9월이 세계 경제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달 중점적으로 챙겨봐야 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쪽은 뭐 그 FOMC 미팅도 있지만 유로존 이벤트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은 12일 있을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유로 안정화 기구 ESM의 독일 의회 승인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입니다. 이 위헌 여부가 위헌안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들어가는데 숨통을 틔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그리스의 의회에서는 115억 유로의 긴축안의 의회 승인이 9월 내지는 10월 초까지 현재 처리해야 될 안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9월 내지는 10월 초에 나올 현재 그리스의 트로이카 실사 보고서 내용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10월에 현재 구제금융 335억 유로의 집행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그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그리스의 그렉시트 문제는 여전히 현재 고민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6일에 있을 종전에 말씀드렸던 22의 국채 매입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내용이고요. 이 밖에는 9월 13일과 14일 G20 재무장관 회담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이보다는 현재 유로존의 일정이 보다 현재 시장이 관심을 모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독일의 분데스방크 총재가 이 ECB가 국채 매입을 할 경우에 사퇴하겠다 이런 강경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8월 30일 날 드라기 총재가 그 독일의 일간지랑 한 인터뷰를 통해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라는 시사를 했습니다. 그때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그 잭슨 홀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ECB가 국채 매입에 나설 경우 자기가 사퇴하겠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메르켈 총리의 입장이 당초 좀 난감해진 그런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옌스 바이트만 총재한테 사퇴는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ECB와 분데스방크가 유로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가동 여부를 놓고 아주 첨예하게 현재 부딪히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의 제조 PMI 지수가 또다시 50을 하회한 것으로 발표가 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50을 하회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HSPMI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현재 보여지는데요. 8월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수치가 49.2로 발표가 됐는데요. 7월에 50.1에서 결국에는 기준선 50을 현재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 8월 HSBC PMI 지수는 47.8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중소기업의 현재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그나마 좀 버텼지만 역시 대형 국영기업과 대기업도 현재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추세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현재 중국의 인민은행이 공개시작 조작 이런 쪽의 내용을 간간히 흘리고 있지만 지준율 인하 카드가 곧 임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영국 상황도 경기 부진에서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긴급 경기 부양안 가동을 시사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도 0.7%로 들어가면서 이제 3분기 연속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서지 못하자 현재 캐머런 총리가 시장 부양안 긴급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규제 완화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서겠고 실업자 대책까지도 곧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생애 첫 주택자 지원과 저소득자의 세금 완화, 그린벨트의 건설 완화 등 대대적인 내용을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긴급 경기 부양안이 만약에 효과가 없을 경우 캐머런 총리의 차기 그 총선에서 낙마할 수 있다는 아주 절박한 부분이 현재 배수진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전일장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 마감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경수 차장님, 일단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대부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버냉키 의장의 주목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에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 기대감도 역시나 있었고 어느 정도의 어떤 발언이 나올까 예상도 좀 있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이 뭐 기대치만큼만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증시는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9월 시작하는 오늘 국내 증시 역시도 조금은 기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뉴욕 증시 전일 대비 90.13포인트 상승했죠. 13,090.84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7.10포인트 상승하면서 1,406.58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 18.25포인트 상승하면서 3,066.96으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벤 버냉키 의장의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언급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역시 살아나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2% 부족하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에 대한 자세한 부분이 언급이 되면 어느 정도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가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대감이 계속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두고 보자. 보고 가자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장을 조금은 보합세로 이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언급이 나오면서 앞으로는 상승폭을 좀 키워가겠다. 8개월 만에 8월까지 3개월 동안 계속 상승폭을 키워간 점 그리고 네. 이런 버냉키 의장의 이런 의지를 보면 아무래도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보이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유럽 증시 역시도 영국 증시를 제외한 나머지 증시 역시나 0.5에서 1.04% 정도 상승하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윤경수 차장님은 오늘 9월의 첫 거래일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도 좀 같은 의견인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벤 버냉키 네. 의장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적 완화의 가능성이 시사했다는 점 자체가 모든 사람이 벤 버냉키 의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까지도 어느 정도의 벤 버냉키 의장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런 시사점 내비친 적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지만 일단은 중국 증시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도 약간의 부정적인 좀 방향도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중국의 증시 자체 지금 PMI 관리자 제조업 관리자 지수죠. 그 부분 자체가 50을 하회했습니다. 50을 하회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50을 기준으로 경기 수축과 경기 확장으로 나뉘는데 계속적으로 수축 국면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문화 중심의 그런 문화 자체가 지금 중국 증시에 발목을 잡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는 어느 정도의 또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좀 크게 한번 보시면 지금 상당히 큰 매물대에 지금 걸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지금은 상승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닥에 지금 개별주 위주 흐름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흐름 자체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 흐름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지난 금요일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반등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또 이 프로그램 매물로 약세로 마감했는데 윤경수 차장님,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금요일장 마감 상황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의 주 원인은 외국인이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장을 좀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전일 대비 22.16포인트 하락해서 1906.3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1897포인트, 1900선 이하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막판에 좀 상승폭을 키우긴 했지만 상승폭 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졌죠. 저가 매수 의지가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이어졌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졌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증시에는 좀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 버냉키 의장의 연설을 좀 보고 가자, 확인하고 가자 이런 의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늘 9월 시작하는 오늘 장부터는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특히 기금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면서 오늘 장은 좀 좋게. 1900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900선이 되면, 기금이 지금 아직도 13조 정도 중에서 한 7억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금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런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기금이 들어오면 주가는 다시 상승폭을 키워가겠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막판에 반전 성공하면서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0.06% 오른 505.64에 마감을 했죠. 아까 이상로 전문위원 말씀대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은 좀 관심이 쏠리면서 코스닥을 좀 상승폭을 키워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도 조금은 상승폭이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윤경수 차장님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봐도 혼조세가 이어졌더라고요. 네, 업종별 좀 상승한 업종, 하락한 업종 이렇게 좀 혼조세를 보여줬는데요. 상승폭을 키워간 업종은 의료정밀이나 섬유의복 그리고 전기전자와 보험업종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전자 업종 중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포함이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약세 업종을 보면 업종별로 대부분의 약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조선이나 화학, 철강 그리고 증권이나 은행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좀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선업종이 실적 부진에도 뭐 3% 가까이 실적 부진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유가 하락에 정유주도 3%에서 4%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가 관련돼서는 지금 비축량이 좀 모질하다, 비축량이 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를 하락으로 이끌었는데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증산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시 상승폭을 키워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쪽 전반적인 업종별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님, 좀 이 가운데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업종 같은 경우 카지노 업종이죠. 그중에서 GK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G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파라다이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강한 열풍을 불러왔듯이 GK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수급자의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중국인 방문객의 증가가 어느 정도 외국인 매수세를 좀 이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그런 부분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수급적으로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의 가속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 자체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는 후뉴스죠. 선수급 후뉴스 그 점을 꼭 명심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장중 눌림목을 공략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리면요. GS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GS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왔던 만큼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코스피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어느 정도의 지금 연기금이 지수 방어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착안해 봤을 때 그런 연기금이 어느 정도의 방어가 되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방어가 들어올 수 있다고 연장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정유주 중에서 GS 같은 경우에는 GS 리테일이 최근 들어서 강한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비춰봤을 때도 GS는 조금 더 정유주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조정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변곡점에 좀 위치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일봉상으로 한 번 더 분석을 해봐도 어느 정도의 지금 매물대 가장 큰 곳에 지금 부딪혀 있는데 그만큼 20일선을 조금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GS 같이 정유주도 한번 좀 지켜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GK열과 GS 두 종목 흐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코스닥 지수가 지난 7월 저점 대비 50포인트나 한 달 사이에 올라왔었죠. 이런 상승을 이끌고 있는 업종은 어느 업종입니까? 네, 상승폭 이끈 업종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폭 인터넷, 역시나 인터넷이나 화학, 그리고 정보기기, 금융,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IT 이런 대부분의 IT 관련된 업종들이 좀 상승폭을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스마트폰도 3천만 명의 가입자 수가 됐고요. LTE만 해도 1,000만 명의 가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폰 관련된 업종들도 조금은 상승폭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는 YG1이라는 뭐 주식이 있는데 벤 버냉키 아니죠. 네. 워렌 버핏이 또 워렌 버핏이 하고 있는 해쇼웨이 회사에서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관심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락한 업종은 제약이나 섬유의료 그리고 출판 매체나 통신 장비, 운송 장비, 통신 서비스 업종 이런 부분들은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 통신 업종들은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쪽 업종별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또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살펴봐야 할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살펴봐 주세요. 네, 그 중에서 뭐 한번 코스닥 쪽에서요. 지금 IT 부품 쪽으로 강한 반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조금 주목해보자 싶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터치 패널 쪽으로 좀 한번 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터치 패널 같은 경우에 지금 윈도우 8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10월 달에 출시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노트북 PC라든지 아니면 데스크탑 PC까지 어느 정도의 터치 패널 어느 정도의 기술 자체를 어느 정도 수요하겠다. 그렇게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터치 패널 업종이죠. 그 업종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번 가격대 면을 한번 보시면 UID라는 종목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ID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출처가 다변화됐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또다시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전망을 조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호재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3분기 실적이나 아니면 4분기까지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적인 한번 부분에서 한번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금 같은 경우에는 6,500원 정도가 큰 매물대로 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거래량 자체를 좀 흡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한번 공략을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경수 차장님, 코스피 쪽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지난주 월요일 날 이상로 전문위원 그리고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120만 원 선 되면 매수 강한 매수 매력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역시나 삼성전자 외국인 가장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 이후에 현대모비스 그리고 S-오일, KT, LG 디스플레이, S-오일 역시도 정유주에 대한 이제 반등 기대감이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관의 매수세 LG전자죠. 그리고 제일모직,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NC소프트, LG전자는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그동안 LG전자가 그동안 상승폭을 너무 키워갔다가 조금은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조금 매력이 좀 느껴지면서 다시 추가 상승 여력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매도 종목을 또 살펴드리면 외국인과 기관의 좀 반대의 모습이 보여지죠. 외국인이 LG전자 가장 많이 매도세를 보여줬고요. NHN, NC소프트, 그리고 호남석유, SK하이닉스 순이었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진 부분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기아차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자동차 부문은 지금 국내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그리고 이런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노조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임금 협상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삼성전자 매도세가 이어진 부분 중에 하나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차익 실현 그리고 펀드의 매도, 투신의 매도세죠. 펀드의 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가를 조금은 하락으로 이끌었지만 추후 상승 여력을 충분히 보여준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도 역시나 좀 주의해서 볼 매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님, 코스닥 쪽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코스닥 매수 상위 종목군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컴투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군을 매수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CGO 쇼핑, 그리고 덕산아이메탈, SM, 게임빌, 그리고 BHI 같은 종목군을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일단은 같이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군 같은 경우에 SM, 그리고 BHI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총 1조를 돌파했다. 그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키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시총 1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 시총 1조를 돌파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를 좀 둘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어제 뭐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KBS에서 또 한류 그런 특집을 좀 하던데 그런 이슈 자체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좀 부추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BHI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계업종에서 지금 선두권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지금 실적 부분 자체가 뒷받침되면서 어느 정도의 또 상승세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지금 매수를 하셔도 좋은 구간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중에서 이제 매도 상위권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게임빌 그리고 CJ 홈쇼핑, SM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군을 매도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 파트론, 그리고 컴투스, YG원을 매도를 했는데요. 지금 매도를 하는 종목군들 한번 전체적인 특징을 보시면 일단은 지금 신고가를 불러일으켰던 종목군을 차익 실현한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만큼 기관이 매도를 했던 부분은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또 상태고 외국인이 또 매도를 하는 상태는 또 기관이 다시금 매수를 하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일어나게 되면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죠.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사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일자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로 좀 약세가 나왔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나흘째 강세를 이어갔는데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금요일날 갤럭시 노트2 공개로 2차전지 소재라든가 또 AMOLED 관련주 이러한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양호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네. 관련해서 후성이라는 종목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영업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저점을 찍고 나서 한 40% 이상 최근 한 달 사이에 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바로 냉매가스 사업과 2차전지 전해질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삼성 SDI라든가 LG화학 쪽에 2차전지 소재를 공급하고 있죠. 그 부분과 이슈가 좀 되면서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냉매가스 시장 부분에서는 사실 국내에서 지금 선도업체로 봐야 되겠죠. 에어컨용 냉매 같은 경우 K22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수요량의 한 70-80%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 고객사로는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벽산, 현대기아차 이러한 기업들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러한 좀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다시 2차전지에 대한 6불화 인산 리튬이죠. LiPF6라는 주력 사업을 지금 이쪽을 주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리튬 2차전지 소재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살아나고 있는 이러한 흐름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IT 제품 출하량이 아마 3분기 이때부터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 부분에 봤을 때 고객사들의 어떤 가동률이 좀 올라감에 따라서 동사의 좀 실적적인 부분을 좀 수혜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더 특히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기차의 어떤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과연 이제 어느 시점에서 좀 개화가 될 것인지 또 개화가 된다면 리튬이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할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전에 바스프사로 이제 전액 사업에 대한 매각을 하게 됐죠. 그 부분에 대한 일회성 수익도 좀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 10년간 LiPF6 6불화 인산 리튬을 바로 동사 바스프 쪽으로 10년간 독점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3분기 실적, 2분기 때는 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요. 3분기 실적을 예상을 해봤을 때 상당히 좋을 거라고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매가스 사업 부분도 사실 아까 소개드린 냉매가스 사업 부분도 적자를 계속해서 보다가 올해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흑자로 좀 전환이 된 상태죠.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물론 약간의 일회성으로 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가 상승에 좀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적이 좀 개선되고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주가의 좀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2차 전지 사업이라는 향후에 우리가 트렌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7월 말이었죠. 이때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미 한 40% 정도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단기간 안에 좀 좋은 그런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그래도 그 5,000원, 5,500원, 6,000원 사이에서의 약간의 조정 구간을 거치게 됐죠. 매물 소화 과정도 거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게 되는 흐름인데요. 물론 위에 지금 현재 주가의 상태가 역별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어떤 저항 구간, 매물을 계속 맞는 그러한 흐름들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6,250원에서 6,300원 매수밴드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5,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 6% 올랐던 후성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다음 살펴볼 종목은 마찬가지 이슈에 의해서 네. 상승을 하는 종목이죠. 갤럭시 노트 이 부분 공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부분과 AMOLED 관련주들, 최근에 지금 이런 AMOLED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 어떤 방향을 좀 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원익 IPS라는 종목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부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AMOLED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방향을 턴하는 모습이죠. SFA라든가 덕사나이 메탈 이러한 종목도 같이 좀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LCD에 비해서 AMOLED가 조금 약간은 화질이 좀 뒤떨어진다는 이러한 또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요. 갤럭시 노트 2를 공개를 해서 이러한 또 의식들이 약간은 조금 불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또 추세가 좀 진행이 계속 된다면 동사에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던 이유, 최근에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이 부분이 뷰메모리라든가 낸드 이쪽에 좀 집중이 되고 OLED 관련 투자 같은 경우 좀 지연이 됐죠.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거의 동사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까지도 그런 하락한 그러한 모습이었죠. 최근에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실적이 좀 부진하고 이랬던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OLED 관련 투자가 좀 지연된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투자가 다시 가만히 되고 한다면, 진행이 되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 이런 부분도 주가는 턴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론 이제 현재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강한 종목들, 신고가를 형성하는 종목들이 계속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또 계속 진행되진 않죠. 어느 정도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도 맞게 될 거고 욕구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진행되리라고 보진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재 시장에서 좀 균형적인 포트를 좀 운영을 한다면 현재 이렇게 좀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태에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 명분이 있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상당히 그런 성장성이 있고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은 또 돈의 흐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신고가 형성하는 종목도 있지만 이런 바닥권에 있는 기술력이나 성장성이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져있을 경우에 또 그러한 자금들이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더 이상 이제 하락을 멈춘 상태죠.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완만하게 좀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거래도 크게 좀 유입이 됐고요. 바로 외국인의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역별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마다 좀 매물을 좀 맞게 되고 이러한 흐름들은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을 보자면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5,700원에서 5,760원, 그리고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8,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2에 대한 수혜주 원익 IPS 매매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건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을 변경해 갤럭시 S3, 갤럭시 노트, 갤럭시 노트 10.1 등 신제품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반도체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3 2기가비트 제품의 8월 하반월 고정거래 평균 가격은 0.97달러로 책정됐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1달러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형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전국 형사법관 포럼을 개최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업인 범죄에 대해 피고인 입장에 치우친 양형을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조선사에 선박 제작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에 참여한 곳은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2개 정책금융기관과 국민우리, 신한, 하나, 외환 등 5개 시중은행입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전이 점입 가경입니다. 애플이 소송 대상을 신제품으로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최종 판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미국 시장 전략 자체가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을 변경해 갤럭시 S3, 갤럭시 노트 10.1 등 신제품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배심원 판결이 나온 2011년 4월 소송과는 별건인데요. 당초에는 갤럭시 넥서스가 소송 대상이었습니다. 애플은 지난 6월 갤럭시 S3가 미국에서 출시되자 해당 소송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법원은 일정 문제로 거부했습니다. 애플은 소장 변경을 통해서 갤럭시 S3, 갤럭시 노트 10.1 등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출시한 스마트폰과 미디어 플레이어, 태블릿 PC 등 총 21종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갤럭시 S3는 삼성전자가 지난 5월 말 글로벌 시장에서 공개한 뒤 1000만 대 이상 판매한 주력 기종이죠. 갤럭시 S, S2 등 이미 시장에서 모습을 감춘 구제품과 달리 갤럭시 S3는 출시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제품이라는 점에서 판매 금지 등이 이루어지면 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배심원 판결까지 1년 넘게 걸린 지난해 4월 소송처럼 여러 차례 공판을 거쳐 내년 하반기나 돼야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때는 또 다른 신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 이전까지 아무래도 좀 판매 금지로 발이 묶일 수도 있고 카피캣 이미지도 벗을 수 없다는 점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우선 이달 중 공개 예정인 아이폰 5에 대한 판매 금지 등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인 디램 가격이 하반기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결국 1달러 아래로 내려앉았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도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하죠. 네, 반도체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3 2기가비트 제품의 8월 하반월 고정거래 평균 가격은 0.97달러로 책정됐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1달러 밑으로 내려간 건데요. 이 제품 처음 출시됐을 때는 2016 9월이었는데 4.34달러로 높은 가격을 기록했지만 반도체 업체 간의 치킨 게임이 가열되면서 지난해 말에는 0.8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올 초에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5, 6월에는 1.17달러까지 올랐는데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기대가 컸었죠. 하지만 7월부터 다시 약세로 돌아선 겁니다. 주력 제품의 수출 부진에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비상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추락하고 있는데요. 지식경제부가 어제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2% 줄어든 40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8.8%를 기록한 지난 7월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수출 증가율도 1.5%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배임죄 논란이 다시 도마 위로 올랐는데요. 이런 기업인 범죄 판결에 대해 판사들이 입장을 내놨다고 하죠. 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형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전국 형사법관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각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형사재판 담당 법관 38명은 법관과 일반 국민 사이에 인식의 괴리가 있는 기업인 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형준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기업인 범죄는 다른 범죄군에 비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상당히 높다면서 기준을 보다 엄격히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경제적 파장 등 파급 효과는 양형 요소로 고려돼선 안 되며 법적인 판단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판사들은 그간 기업인 범죄에 대해 피고인의 입장에 치우친 양형을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공감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배임죄의 1심 무죄율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액 5억 원 이상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사건 무죄율은 지난 2008년의 경우 19.4%인데요. 같은 해에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이 1.5%였다는 점 감안하면 거의 13배가량 높은 수치고요. 손해액 5억 원 미만 배임사건 경우에도 4.6배에 달했습니다. 판례도 상당히 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2004년에 한보철강에 지급보증 서도록 했다가 한보철강이 부도나는 바람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모 대한보증보험 대표이사 상고심 같은 경우에는 또 유죄를 선고한 원심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을 돌려보내는가 하면 얼마 전 또 논란이 있던 김승현 하나회장에게는 실형이 선고가 됐었죠. 네. 끝으로 이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조선업계 숨통이 트일 만한 소식입니다. 어떤 조치가 마련됐습니까? 네, 조선사의 선박 제작 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제작 금융은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 등을 수주한 조선사들이 대금을 받을 때까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대출의 금리는 일반 운전 자금과 비슷한 연 5% 수준으로 예상되는데요. 선박 제작에 필요한 자금에서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선수금을 뺀 만큼 대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